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도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을 모순 부분에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이 안진진이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달랐던 점은 이종 사촌들에 대한 질투심을 감쪽같이 잘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숨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질질 흘렸다면, 만약 그랬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완벽한 실패작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었어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게 되실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모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한 달은 모자란 시간 때문에 한없이 짧다. 또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한 달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한없이 넉넉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 한 달 동안 사랑을 완성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랑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도 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았다. 지나간 한 달이 나와 김장우의 사이를, 그리고 나와 나영규와의 사이를 깜짝 놀랄 만큼 발전시켜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분명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반드시 되물을 것이다. 너 안진지는 지금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유행 지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랑을 말할 때 양념처럼 끼어드는 철없는 심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릇된 숭배를 몹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여지껏 살아왔다. 아니다. 아니다. 이 모든 진술은 다 허망한 것들이다. 지금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서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나와 김장우 혹은 나와 나영규 사이에 지난 한 달 동안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감정의 발전이지 사랑의 발전은 아니다. 나는 아직 사랑이라는 것에는 입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색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그것조차 나는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내겐 사랑에 꼭 필요한 맹목이란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맹목적이지 못한 사랑이 하나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탐색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선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맹목적이지 못한 사랑의 대가일 것이므로. 일요일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미혼 남녀들을 짝짓기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날 수 있다. 느닷없는 이야기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는 나만의 즐거운 비법이 하나 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다. 그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은 처음과 끝만 보는 것이다. 남자, 여자 출연자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첫 부분을 볼 때는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나는 그들이 수백 번 연습하고 다듬어서 마침내 발표하는 자기소개에 유의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남녀를 연결시키고 다른 채널로 돌려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화살표가 등장하는 순간에 다시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긴장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화살표와 화면에서 그려지는 화살표를 맞춰보는 재미는 각별하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나의 예상이 어긋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커플들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색종이 세례를 받으며 웃고 있을 때는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러다 점점 확률이 높아져서 지금은 적어도 반타작 정도는 반드시 건지게 되기에 이르렀다. 나는 알게 되었던 것이다. 화살표가 어긋날 것을 두려워하는 출연자들이 최선책보다 차선책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그게 아니라면 대개의 출연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이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그래서 천하의 매력남이나 매력녀는 의외로 불발이 많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생긴 출연자라 해도 화살표를 받는 일에 큰 애로는 없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재미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요즘 곤혹스럽다. 나는 두 남자를 놓고 종종 화살표 긋기를 해본다. 먼저 조심스럽게 나영규한테 화살표를 보내본다. 그러다 움찔 놀라 화살표를 북북 지워버린다. 김장우 대신 차선책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김장우를 향해 화살표를 쭉 긋는다. 그렇다면 김장우와 내가 비슷한 수준의 인생들이란 말인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나는 스스로가 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이미 갈등 한 번 없이 직진으로 내게 화살표를 보낸 사람은 나영규였다. 지나간 한 달이 내게 의미심장했던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다. 그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했다. 망설임 끝에 희미하게 화살이 날아왔다는 자국만 남기고 있는 쪽은 김장우였다. 김장우라는 사람,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희미한 선. 김장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희미한 선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자칫 김장우라는 인물의 뚜렷하지 못한 성격이나 별다른 특징 없는 외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김장우의 사람됨은 그 반대쪽에 있다. 김장우는 의외로 강한 성격이며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곧 눈에 띄일 만큼 호리호리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의 선량한 미소와 눈빛을 사람들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편이었다. 희미한 존재에게로 가는 사랑. 이렇게 말하면 보다 정확해질지도 모르겠다. 강함보다 약함을 편애하고 뚜렷한 것보다 희미한 것을 먼저 보며 진한 향기보다 연한 향기를 선호하는 세상의 모든 희미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문제는 김장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화두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직진으로 강한 화살을 쏘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랑이 넘쳐 감당하기 어려우면 한참 후에나 희미한 선 하나를 긋는 남자. 지난 5월에 남도 여행에서 열흘 만에 돌아온 김장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찍어온 야생화 사진 몇 장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거기 희미한 것들을 사랑하고 애달파하는 그의 집착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이거 실 풀꽃이야. 실처럼 가늘고 눈처럼 흰 꽃이 하늘을 향해 총총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이런 몸을 하고 바위 틈에서 자란다면 믿겠니? 실 풀꽃. 한 줌 입김에도 꽃잎들은 눈가루 날리듯 떨어지고 말 듯하다. 그 넓고 넓은 산속에서 이런 희미한 꽃을 찾아내는 사람. 자, 이건 흰 젖제비꽃. 만나기 정말 힘든 꽃인데 운 좋게 찍을 수 있었어. 이름처럼 너무나 소박해서 좋아. 인화된 흰 젖제비꽃은 무성한 타원형 잎들 속에 숨죽인 모습으로 5송이쯤 피어있다. 이건 큰 들별꽃. 다음 장소로 이동하느라고 계곡을 건너다가 기슭에서 이 꽃을 발견했는데 김장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놀라 쳐다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푸른 잎사귀 속에 숨어서 저토록 아련한 큰들 별꽃들이 깜빡깜빡 조용히 빛나고 있는 거야. 안진진, 나 그냥 울어버렸다. 너무 작아서. 아니, 저 홀로 숨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도 되는가 싶으니까 무지 눈물이 나대. 이건 큰들 별꽃의 아름다움을 반도 담아오지 못한 거야. 라고 덧붙이면서 김장우는 자신의 눈물을 계면적어 했다. 김장우는 흰 꽃을 좋아한다. 산과 들에 피는 야생화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가장 압도하는 꽃은 흰색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봄에 피는 야생화 중에서 흰 꽃만을 찍어봤다고 했다. 큰 들볕 꽃을 찍느라고 필름을 5통도 더 썼다면서 김장우는 그 사진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나는 김장우의 마음을 눈치챘다. 큰 들별꽃 사진 나 주세요. 안진진한테도 이 꽃이 감동을 주었나? 아직 눈물이 글썽거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 가져. 실꽃풀하고 흰젓 제비꽃도 주세요. 이것도? 안진진한테 주려고 가져온 거 다 알아요. 작품 사진 들고 온 것.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좋아하면 줄까 해서 들고 왔지. 김장우는 사진을 봉투 안에 정성스럽게 담아 내 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곤 괜히 민망해서 시선을 이리저리 황망하게 돌렸다. 김장우와 만나면 나는 이렇게 선명해진다. 그는 희미한 것들을 사랑하고 나는 가끔 그것들을 못 견뎌 한다. 큰 들별꽃 사진은 그날로 내 방벽의 가장 중심에 걸렸다. 그 좌우로 실꽃풀과 흰 젖제비꽃도 걸었다. 한결같이 흰 꽃을 피우고 한결같이 가냘프고 가냘퍼서 센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릴 듯 존재가 애매한 저 꽃들을 필름에 담기 위해 열흘씩이나 산과 들을 헤매는 사람. 김장우.
큰 들별꽃이 내 방의 중심에 걸린 이후 우리는 부쩍 자주 만났다. 하지만 곰곰 생각하면 그 만남 대부분은 나의 공로였다. 토요일인데 오늘도 야근하는 거야? 전화를 걸어놓고 묻는 김장호의 말. 나영규라면 대뜸 진진씨 토요일인데 나와요. 내가 맛있는 점심 사주죠. 라고 말했을 것이다. 글쎄 어디서 만날까? 어디가 좋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먼저 만나도 좋다고 말하면 이번에는 약속 장소를 생각한다고 침묵. 전화기 저편에선 생각에 잠겨있는 김장호의 희미한 숨소리만 들리고 나영규라면 당장 1시간 후에 뉴욕제 가 라고 명쾌하게 결정했을 일들이다. 뭐 먹을까? 안 진진 좋은 대로 먹지 뭘. 나영규라면 뉴욕제가 주변에 맛있는 집, 멋있는 집들 샅샅이 파악하고 있을 텐데 김장호와 만나면 모든 먹거리들이 다 신통찮아진다. 자, 이제 어디로 가지? 영화나 한 편 볼까? 가만히 있자. 이 근처 어디 가까운 극장 없나? 점심 먹고 헤매다 가까스로 영화나 한 편에 합의하고 다시 한참을 헤매서 극장을 찾아내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매진 사례. 볼만한 영화는 전부 매진이야. 할 수 없지 뭐. 우리 슬슬 걷자. 걷다가 다리 아프면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나영규라는 사람은 전날에 이미 예매를 해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극장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그리고 김장우와 보려다 표를 구하지 못한 영화 중에는 나영규와 본 영화도 가끔은 있으므로 나는 암표를 구할 생각 같은 것은 추호도 하지 못하는 김장우에게 불평을 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가 즐겨 인용하는 선배의 사진 철학에 빗대서 불편한 속마음을 은유해 본 적은 있었다. 언제나 최고의 셔터 찬스는 한 번뿐. 2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 좋다고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훌륭한 순간 포착. 그곳에 사진의 진가가 존재한다. 김장우는 여러 번 내 앞에서 이 문장을 암송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감동적인 인물 사진을 주로 발표하는 작가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것에 빗대보는 것이었다. 사진은 그렇게 잘 찍으면서 다른 일은 왜 그게 안 되죠? 인생의 모든 기회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훌륭한 순간 포착. 거기에 진짜 인생이 존재한다. 그러면 김장호는 이렇게 변명했다. 안진진, 인생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야. 잘못 찍었다 싶으면 인화하지 않고 버리면 되는 사진하고는 달라. 그럴 수는 없어. 하긴 그랬다. 사진은 정지된 하나의 순간이고 인생은 끝없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들의 집합체인 것을, 멈춰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의 데이트는 거의 대부분 시끄럽고 복잡한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걷다 다리가 아프면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만남. 커피를 마시고 나면 더 이상 함께 해야 할 일이 없어 허둥지둥 해야 하는 만남. 그렇게 5월이 가고 6월이 갔다. 그랬어도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짙어져 있었다. 내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본격적인 7월의 날씨를 보여주는 일요일이었다. 다음 주 중에 다시 여름에 피는 야생화들을 찍기 위해 산으로 떠난다는 김장우와 오늘을 함께 보내려고 나는 약간의 편법을 썼다. 먼저 약속을 신청하는 주인공과 만난다는 내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김장우와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이었으므로, 그리고 항상 먼저 약속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나영규였으므로,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걸려온 나영규의 전화에 대고 전에 하지 않던 수선을 부렸다. 나는 그가 오늘의 주도 면밀한 데이트를 위해 바쳤을 며칠간의 준비 기간을 천연덕스럽게 뭉개버릴 수 있을 만큼 야비한 사람은 못 되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오늘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내일은 만날 수 있어요. 내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영규 씨 회사 앞으로 나갈게요.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나영규는 내 수선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좋아요. 내일은 밤 11시까지 나랑 함께 있어준다고 약속해요. 얼마든지요. 11시 반까지 함께 있어도 좋아요. 하하하. 나영규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김장우와 앉아있는 지금까지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다. 아까부터 다 마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저녁 시간을 송두리째 담보 잡히고 여기에 나온다. 안진진. 나가요. 어딜? 깜짝 놀라 쳐다보는 김장우. 멋진 곳을 알고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왔죠? 귀찮아서 버스 타고 왔는데 하도 고물이라서 시내에 들고 오기가 미안해. 환경미화에 거슬리거든. 태평스럽게 웃고 있는 김장우를 끌고 나와 나는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려고? 두 번째, 어디 가냐고 묻는 김장우. 우선 장우 씨 집부터 가요. 그런 다음 그 고물차 끌고 나랑 교회로 드라이브 해요. 시내는 답답하잖아요. 그러지 뭐. 김장우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듯이 또 씩 웃는다. 저 웃음. 그는 모든 말과 말 사이를, 모든 행동과 행동 사이를 언제나 웃음으로 연결짓는다. 마치 수채화 붓으로 연푸른 선 하나를 짧게 긋듯이 씩. 김장우의 오래된 국산 지프는 완전 폐품 덩어리였다. 처음부터 중고차를 산 데다가 지난 몇 년간 험한 산길로만 끌고 다녔으니 성할 리가 없었다. 겉은 그렇다 해도 자동차 내부까지 쓰레기 더미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김장우라 해도 쩔쩔맬 만큼 미안한 모양이었다. 안진진을 태우고 달릴 줄 알았으면 어젯밤을 꼬박 새어서라도 깨끗이 청소를 했을 텐데 이거 어쩌지? 이런 차 타도 괜찮은 거야? 여기저기 긁히고 우그러진 지프차에 높이 올라타서 발에 채이고 손에 걸리는 먼지와 쓰레기들을 물리치며 달리는 것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승차감은커녕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도록 심하게 덜덜 떨리는 것만은 사실 괜찮지 않았다. 그것뿐인가. 에어컨은 작년 여름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기계가 만들어내는 찬바람이 싫어서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닌가. 무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후텁지근한 바람이라도 얻어야 했고, 그러려면
싫어도 왁자한 거리의 온갖 소음까지 다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건 결코 내가 예상했던 드라이브가 아니었다. 우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었다. 어느 방향으로? 김장우가 힘들여 핸들을 조작하며 거의 외치듯이 물으면 문산 방향, 임진강 보러 가요. 나 역시 이렇게 손 나팔을 만들어 그에게 대답을 한다. 어디라고? 다시 되묻는 김장우. 먼지가 부옇게 앉은 앞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문산, 임진강이라고 써주는 나. 나는 지금 지난번 나영규와 같이 갔던 드라이브 코스를 김장우와 함께 고스란히 다시 달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것도 이유였을 테고 이런 아이디어라도 내지 않고서는 저녁 시간까지 김장우와 더불어 길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시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나영규가 자신만만하게 나를 데리고 갔던 음식점에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나는 김장우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나영규가 치밀하게 조사해서 발굴해 놓은 멋진 찻집도 천연덕스럽게 김장우에게 소개했다. 나영규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김장우와 나는 도무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쩔쩔맸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 까닭이 없는 김장우의 옆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도, 벌써부터 등짝을 축축하게 적셔놓은 더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자유로를 달리면서부터는 나 역시 그런 것쯤 아무래도 좋았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높인 목소리마저 덜덜 떨려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탓에 우리는 말은 생략한 채 앞만 보고 달리는 중이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신 편안한 고요가 깃들었다. 가끔 운전석 쪽을 돌아보면 김장우는 눈을 크게 뜨는 신용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표시를 하곤 했다. 내가 고개를 흔들면 그는 수채화 붓으로 긋듯이 씩 한번 웃고는 다시 전방을 주시했다. 나영규의 활짝 웃음이 옆 사람까지도 웃게 만드는 전염성이 강한 것이라면 김장우의 수채화 웃음은 여운이 길어 웃음이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묘한 웃음이다. 우리는 점심을 하기에는 많이 늦은 시간에 통나무집에 도착했다. 길이 어긋나지 않아야 숨겨놓은 보물처럼 통나무집이 나타날 텐데 걱정을 조금 했지만 털털거리면서도 김장우의 지프는 내가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다. 근사한데? 안진진 덕분에 이런 별천지도 다 구경해보고 고맙다. 김장우는 절대 누구와 이런 곳을 와 보았는지 묻지 않는다. 만약 나라면 아마 물었을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스럽게 거기에 생각이 미칠 터였다. 김장우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는 잘 몰랐다. 나영규라면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한다. 하지만 김장우라면 아무 때나 씩 수채화 붓질하듯이 한번 웃고는 얼른 입을 다무는 저 남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유추하기란 몹시 어렵다. 지난번 그랬듯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역시 지난번 그랬듯이 나는 스테이크를, 야채 수프를, 빵을, 한 잔의 와인을 순서대로 주문했다. 이런 나를 보고 있던 김장우는 종업원이 미처 묻기도 전에 짧게 주문을 맞춰버렸다. 안진진이 것하고 똑같이. 푸하 나는 웃었고 김장우도 긴 머리를 쓸어올리며 낯을 붉혔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때도 꼭 이랬었다. 그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내가 이모부의 주선으로 사무원이란 직업을 얻기 전에 전전했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던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원하기만 하면 커피집이나 레스토랑, 호프집까지 여대생 서빙을 구하는 업소는 부지기수였다. 김장우를 만난 것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밤 시간만 일하던 작년 늦봄이었다. 그는 2명의 여자와 함께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텁스루간 머리에 우중충한 사파리를 입은 남자 하나와 화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둘을 테이블에 안내하고 돌아온 여주인은 입을 비죽하게 내밀었다. 자신이 경영하는 이 업소가 상당한 고급 음식점임을 늘 자랑으로 내세우는 여주인이 입을 비죽 내민 이유는 간단했다. 사파리를 입은 남자가 불이 너무 어둡다고, 너무 어두워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지 코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간접 조명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 이런 곳은 왜 와? 형광등 환하게 켜놓고 장사하는 설렁탕 집이나 가지. 그래서 주문은 내가 받으러 갔다. 2 여자는 각자 다른 메뉴를 선택했다. 각자의 메뉴에 따른 세부 사항들까지 일일이 묻고 답하다 보니 자연 여자들을 상대하는 시간이 길었다. 마침내 사파리 쪽으로 돌아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데 남자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손 실장 것하고 똑같이. 네? 처음에는 손 실장이란 말을 확실히 알아듣지 못했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 남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부장 것으로 이러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동행한 젊은 여자들은 그의 사진을 사주는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의 실장과 부장이었다. 그런데 더 난처한 일은 식사 후에 일어났다.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음식값은 모두 12만 4천 원이었다. 젊은 여자 중에 하나가 이런데 많이 다닌 척 하느라고 시킨 비싼 와인만 아니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추 맞았을지도 몰랐다. 그는 10,000원짜리 8장과 1,000원짜리 5장 위에 주민등록증을 얹어 내밀면서 얼굴을 붉혔다. 들여다보니 김장우라는 이름이었다. 이거면 충분할 줄 알았죠. 내일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이미 나가고 없었으며 여주인은 친구가 와서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사파리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고 내 처분만 바라고 있는 덩치 큰 남자.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다. 내 이름은 안진진. 돈 갚을 때는 조용히 안진진을 찾으세요. 아셨죠? 남자는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휘적휘적 나가버렸다. 나는 즉시 내 지갑을 찾아 사파리가 채우지 못한 나머지 돈만큼을 손 금고에 집어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다. 사파리의 남자는 다음 날 저녁 어김없이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다. 이번에는 씩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도 했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 날에도 그는 다시 나타났다. 밥을 먹을까 해서요. 남자는 나를 보고 또 씩 웃었다. 웃음이 맑아서 다시 찾아온 그가 밉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싼 요리가 무엇인지 메뉴판에서 정확히 짚어주었다. 그는 내가 말해준 음식을 먹었다. 사흘 후 남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제는 그가 왜 여기에 오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내가 지난번과 다른 요리를 가져다 주어도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그는 접시에는 거의 시선을 두지 않고 홀 안을 오가는 내 모습만을 뒤쫓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왜 좋았어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장우는 앞 이마를 가리는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나라면 유치하다고 여길 질문에 김장우는 정성을 다한다. 내 이름은 안진진 할 때, 그리고 조용히 안진진을 찾으세요 라고 말할 때 갑자기 그런 예감이 들었지. 아,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이 안진진이라는 이름을 부르겠구나 하는 예감. 나한테 그런 느낌을 준 여자는 처음이었거든. 착하고 착한 우리 안진진.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 움찔한다. 착하고 착한 우리 안진진. 이라고 말하는 남자 앞에서는 더욱 착해지고 싶은 것이다. 또 그런 남자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김장우가 나에게 거는 주문은 이것이다. 착하고 착한 안진진. 나는 착한 인간이 아니었다. 통나무집에서의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그날 오후라는 카페를 찾아 장흥으로 넘어가는 시골길을 택하는 것만 보아도 나의 교활함은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었다. 통나무집에서 김장우가 다시 밥값이 모자라는 난처한 경우를 당할까봐 내가 먼저 계산을 하는데도 하는 표정을 짓다 말고 휘적휘적 나가버리는 그에게 잠시 화가 났던 것만 보아도 나는 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차를 세워둔 주차장 화단에서 무더기로 피어있는 보라색 비비추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김장우를 오래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안진진, 이리 와봐. 여기 비비추가 있다. 벌써 비비추들이 다 피어버렸구나. 벌써 피었어. 김장우는 얼른 차로 달려가 카메라 가방을 꺼내왔다. 좋은 걸 건질지도 모르겠는걸? 이거 1월 비비추야. 꽃망울이 촘촘하게 붙은 걸 보면 틀림없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너무 활짝 핀 비비추는 시들해서 밉거든. 볕에 탄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 각별히 가꾸는 모양이다. 그게 누굴까? 비비추 무더기에 이것저것에 렌즈를 들이대면서 김장우는 어쩔 줄을 모른다.
나는 그늘에 서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한다. 처음이었다. 깊은 산속 숲에서도 제 흥에 겨워 저렇게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찍을까. 숨어있는 야생화들을 찾아 온종일 걷다가 어느 순간 큰 들별꽃 같은 작고 소박한 꽃을 만나면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 아무도 없이 너 홀로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느냐고 꽃을 쓰다듬으며 울 수도 있겠지. 비비추 때문에 우리가 그날 오후에 도착한 시각은 서산으로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노을은 아름다웠다. 가장 아름다운 오후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 그날 오후에 도착한 것이었다. 몇 시 몇 분까지 시내로 들어가 몇 시 몇 분에 시작하는 영화를 봐야 하고 몇 시에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표를 상비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오기 어려운 우연이었다. 외진 곳이었는데도 카페 안은 젊은 연인들로 가득하였다. 창가 자리에 앉는 행운을 누린 연인들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 넘어가는 여름해의 주홍빛 흔적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실내를 떠도는 음악은 누군가의 바이올린 연주가 빚어내는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였다. 여기저기 속삭임은 감미로웠고 나지막한 웃음소리들은 물방울 터지는 소리 같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저들은 추억할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날 오후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덜덜거리는 고물차와 찌는 더위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과연 있었다는 생각에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시원한 맥주를 연거푸 2병 마시고 나니 거의 행복할 지경이었다. 나는 푹신한 의자에 파묻힐 듯이 앉아서 눈을 감았다. 남자와 앉아서 이토록이나 편안한 기분인 것은 아마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산이 있어 편안한 거야.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그는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한다. 산에서 몇 밤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오면 며칠 동안 적응이 안 돼. 돌아가고 싶어지지. 산새 소리, 풀잎 눕는 소리, 계곡물에 바람 스치는 소리. 두고 온 그런 것들 생각 때문에 오래 마음이 심란해지지. 도시는 나를 불안하게 해. 어디에 있어도 내 자리가 아니어서 불편해. 김장우가 맥주를 마시느라 잠시 말을 멈춘다. 이제 2병째. 저 정도라면 1시간쯤 후에는 말짱해져서 운전대에 앉을 수 있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나한테는 도시로 돌아와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이제까지 그 이유 중 가장 큰 존재가 형이었어. 형을 혼자 두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안진진 네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우습지? 너 때문에 나는 도시로 돌아와. 너를 생각하면 빨리 돌아오고 싶어. 지금 김장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그는 지금 조심스레 나를 향해 화살표를 보내는 것이었다. 나영규처럼 비유 없이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화살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의 화살표들에 비하면 많이 짙어진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들어올 때 흘러나왔던 사랑의 인사가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바이올린 음에 실려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먼 어느 훗날에 회상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나 또한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날 오후에서 우리는 모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형이 아오의 결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흘렸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인 형제는 최근 김장우가 방을 얻어 독립해 나오기까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았다. 형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이고 집이며 온 세상 전부였다. 나는 김장우의 지나온 생애를 대충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불우했고 가난했으며 현재도 몹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약간은 감추며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면 나처럼 가능한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식으로 감추거나 거짓말을 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는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앞으로 돈을 번다 해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모두 형에게 돌려줘야 해. 형은 나 때문에 대학도 가지 못했거든. 내게 돈이 생긴다면 그건 모조리 형 것이야. 처음에는 그 말이 몹시 아름다웠지만 언제까지 그 말의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형이랑 살 때 난 밤마다 기다렸다가 형이 벗어둔 양말을 깨끗이 빨아서 널어놓은 뒤에야 잠을 잤지. 냄새나는 형의 양말, 나 때문에 더욱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양말을 주물러 빨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어. 지금도 형 집에 가면 형수 몰래 가끔 형 양말을 빨아주고 돌아와. 착하고 착한 김장우. 나는 그날 오후에서 하염없이 술을 마셨다. 하염없이 마셔도 아버지를 닮은 나는 조금 더 취하지 않았다. 그래도 김장우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얼른 나를 부축했다.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었는데 가슴만 뜨거울 뿐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였다. 맥주라는 술 따위에 정신을 아낀다는 것은 이 안진진에게는 치욕이었다. 우리는 다시 털털거리는 고물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가로등만이 고즈넉히 정렬해 있는 시골길은 지나치는 자동차도 드물었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김장우는 가끔씩 나를 돌아보았다. 왜? 안진진이 혹시 술주정할까 해서. 시익 웃는 김장우. 잠깐 차 세워봐요. 나는 화급히 외친다. 차를? 왜? 김장우는 놀라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나를 보았다. 나는 시트에 파묻었던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말했다. 술주정하려고. 김장우의 눈이 둥그레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먼저 둥그레진 눈에 입술을 대었다. 그의 몸이 굳어졌다. 다음에는 우뚝 솟아서 외로운 그의 코에 내 입술을 머물게 했다. 그리고 놀라 벌어진 채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맥주 냄새가 조금 났고 내 옆구리쯤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춰있던 그의 두 팔은
놀랄 만큼 극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 밤, 어디로 어떻게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나는 모른다. 대문 앞 외등에 비춰본 내 손목시계는 아직 10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던 젊은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기에는 너무도 이른 시각이어서 나는 잠시 어이가 없었다. 대문 옆 담장에 기대어 나는 피식 웃었다. 김장우는, 그 남자는 왜 자신의 고물차에서 나를 내려놓을 장소가 여기뿐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6. 오래전 그 10분의 의미.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무더웠던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자 더위가 한 곱이 꺾였다. 아직 그럴 때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기까지 했다. 이상 저온 현상이라고 했다. 지난번 폭염도 대단했는데 그때도 기상되는 이상 고온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다 이상한 것이라는 뜻일 터였다. 모 소로소로 아끼 데스네. 오덴기가 이 데스네. 벌써 가을입니다. 날씨가 좋죠? 9월에 일본인들을 상대하는 식품점으로 바꿀 계획인 어머니가 연습하고 있는 문장이 8월에 이미 어울리고 있었다. 날씨야 제멋대로 이건 말건 어머니는 세수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늘 일본말을 중얼거렸다. 이라시아이 마세, 호시 모노와 민나 소오에테 이마스. 어서 오세요. 원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모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도 어머니는 여보세요 대신 이라시아이 마세 라고 외치다가 하하 씩씩하게 웃었다. 일본말 좀 배운다. 왜냐고? 국제적인 사업가한테 일본어는 필수니까. 너같이 팔자 편한 만나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니 용건이나 말해. 웬일이야? 집으로 전화를 다 하고. 전화 저편에서 이모가 뭐라 항의를 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언제 맨날 바쁘다고 그랬니? 너야말로 꼭 양말 한 타스 사겠다는 손님 상대하고 있으면 전화를 하더라. 한 켤레도 아니고 한 타스를 산다는데 한가하게 너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어? 어머니는 전화를 바꾸어 주고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도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모와 나 사이가 다소 특별하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다. 이모는 나한테서, 나는 이모한테서 서로의 집안 사정이 어떻다는 정보를 얻는다. 이모와 내가 아니라면 우리 두 집안은 한층 더 소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결혼기념일에 내가 이모에게만 장미꽃을 한 다발 사다 준 것까지 어머니가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모는 의외로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모가 내일 저녁에 집으로 초대한댄다. 며칠 전에 주리랑 주혁이 왔대.
시장 노는 날은 귀신같이 외우고 있어서 간다고 그랬다. 이모부도 없대니까 한번 가보지 뭘. 이모의 초대를 전하면서 어머니는 애써 심드렁한 척한다. 외국에 나가 있던 주리와 주혁이 돌아왔고 시장이 노는 날이고 게다가 이모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는 3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으니 아니 갈 수가 없다는 식이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잘 사는 이모가 가난한 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내왕은 완전 불가능이다. 이모는 어머니가 변했다 하고 어머니는 이모가 변했다고 그랬다. 내가 보기에 두 사람 다 변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삶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쌍둥이의 숙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모가 아니라 이모부였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적잖이 이모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진모가 어렸던 시절 걸핏하면 한밤중에 이모가 달려와 우리 남매를 긴급 구조해서 이모 집으로 데려가곤 하던 그 무렵에 생긴 앙금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 소동이 가라앉고 나면 다음날 어머니가 와서 우리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했던 그 시절에 종종 보았던 이모부의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술회를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것이었다. 너랑 진모, 네 이모 차에 실어보내고 네 아버지 몸부림치는 것 온몸으로 막아내고 나면 먼동이 트곤 했었다. 그러면 나는 네 아버지 깊이 잠드는 것 기다렸다가 미친년처럼 허둥지둥 네 이모 집으로 달려가는 거야. 너 그때 1학년이어서 새벽에 데리러 가지 않으면 학교를 못 보내는데 어쩌겠니? 나라고 그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니? 방 하나, 부엌 하나, 달랑이는 집구석에서 애비가 그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너는 부엌으로 숨고 어린 진모는 놀라서 경기를 해대고 이러다 어린 것들 죽이겠다 싶어서 이모를 부르는 것인데, 물론 나도 생각이 있는 년인데 꼭두 새벽부터 남의 집에 가서 벨 누르려면 미안해가지고 꼭 손모가지가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지. 하지만 어쩌누? 1번 눌러, 2번 눌러, 대답이 없으면 3번이라도 눌러야지. 이모가 원래 새벽잠이 많아서 냉큼 문을 따주지 않으니까 시끄럽게 굴고 있는 나도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야. 3번을 눌러도 기척이 없길래 한참 기다리다가 가만히 문을 두들겼지.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이모부가 나타나더라. 낯을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는 나한테 네 이모부가 뭘 했는 줄 아니? 조용히 들어오세요. 오늘 줄이 시험 치는 날이라 더 재워야 하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로 콱 숨고 싶더라. 또 언제더라. 그런 말을 들었던 터라 이제 진진이 너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 출근한 뒤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좀 빨랐는지 아직 집에 있는 거야. 둥그런 식탁에 너, 진모, 주리하고 주혁이 그리고 이모부가 밥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 통통한 갈치구이 접시 자기 앞에 딱 모셔놓고 가시 발라서 주리 1번, 주혁이 1번, 또 주리 1번, 주혁이 1번. 이번엔 먹고 싶어 저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우리 진모 한 젓가락 떼어주려나 옆눈으로 지켜봐도 또 주리 1번, 주혁이 1번 이러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려니 내 속에서 뜨거운 불이 확확 솟구치더라. 내 새끼들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싶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
어머니의 탄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갈치 사건이 있던 날의 기억은 내게도 남아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아직 밥도 다 먹지 않았는데 나와 진모의 손을 아프도록 꽉 쥐고 인사도 없이 이모 집을 나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모부에 대한 내 생각은 다른 것이었다. 물론 그 시절이 지난 뒤에 홀로 정리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모부를 비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리와 주혁이는 이모부의 자식들이었고 나와 진모는 술주정뱅이의 자식들이었다. 이모부가 누구를 더 사랑했겠는가. 생선살 한 젓가락 우리에게 떼어주기를 아까워했던 이모부지만 아버지의 사업 자금으로 갈치 100마리, 아니 1000마리, 10,000마리 살만한 돈을 빌려주었고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도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어머니는 왜 잊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모처럼 갈치를 탐하는 식성이 아닌 탓에 내가 이모부에게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거기에 비하면 이모는 자신의 언니를 참담한 불행 속에 넣은 사람임에도 언니의 남편, 즉 나의 아버지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이모와 어머니가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끼어있길 좋아했다.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옷을 입고 각자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아무리 되풀이되어도 지겹지가 않았었다. 기억하기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만났을 때보다 외갓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어울려 만날 때 훨씬 정다웠다. 그럴 적에 두 사람은 어린애처럼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마주잡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만우절날 쌍둥이 딸을 낳고 만우절날 쌍둥이 딸을 한꺼번에 결혼시킨 바 있는 외할아버지는 딸들의 친정 나들이를 몹시 좋아하여서 내가 그러는 것처럼 한시도 딸들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나보다 더했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조각가 같았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혹여 흠집이라도 생겨 있으면 난리가 났다. 또 한 사람, 쌍둥이 딸들 밑으로 간신히 얻은 외삼촌도 똑같았다. 아직 총각이었던 그때의 외삼촌은 누이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쌍둥이 누이들이 한꺼번에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던 날 사흘간이나 밥을 먹지 않고 시름에 잠겨 있었다는 외삼촌이었다. 오직 외할머니만이 딸들에게 먹일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부엌과 수도관을 오가며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도록 분주했다. 그 모든 음식의 재료들은 전부 외할아버지가 손수 시장 보기를 한 것이었으므로 그중 한 가지만 빠뜨려도 외할아버지의 불호령이 터지곤 했다. 이거 왜 이래? 닭다리 사다 준 것은 어디다 빼돌리고 닭고기는 코빼기도 안 보여? 저 애들이 닭다리 튀긴 것을 한 자리에서 10개도 넘게 먹어치우던 생각이 안 나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애미라면 어떻게 닭다리를 빠뜨릴 수 있냐고. 아이고 그래요. 나는 생각이 모자라는 애미고 당신은 생각이 넘치는 아버지구랴. 다 큰 딸년들은 방에다 모셔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나 혼자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내라고 그러슈? 여기 갈비도 있겠다. 장조림도 있겠다. 닭다리 튀겨 놓으면 처지기나 하지. 시집 와서 20년이 넘도록 외할아버지한테 말대꾸는커녕 얼굴색 한번 바꿀 줄 몰랐다던 외할머니도 그 즈음에는 콩당콩당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다. 그리고 콩당콩당 하는 말씀일지언정 외할머니의 말이 다 맞았다. 친정에 다니러 온 딸들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은 심정은 외할머니도 매일 반이고 외할아버지가 사들인 음식 재료는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많았으므로. 그러나 어머니와 이모의 친정 나들이가 언제나 오순도순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어쩌다, 아니 필연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마련인 아버지의 악덕은 외갓집의 단란한 풍경을 해치는 유일한 회방꾼이었다. 성격이 괄괄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 때려 죽일 놈 하고 부르짖었다.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언제나 빤히 쳐다보고 있는 내가 문제였다. 나는 밖으로 내쫓으려는 어른들의 온갖 가머니설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내 아버지가 처갓집 식구들에게 더 이상의 언어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단단히 일조를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라면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미워서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들이었다. 외할아버지에 비하면 한없이 섬세하고 유약했던 외할머니와 외삼촌이었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제 서름에 겨운 어머니도 이야기의 처음에는 맹렬히 아버지를 비난하고 나섰다. 말하자면 눈물 콧물 닦아가며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설명하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이 도화선이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내 아버지의 성토 대회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모였다. 본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어. 술이 잘못이지. 술만 잡숫지 않으면 천하에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형부도 괴로울 거야. 본래 착한 사람이 마누라 팔뚝이 분질러지도록 팬다니? 술 마신다고 다 그런데? 괴로운 것 아는 사람이라면 얼른 정신을 차려야지. 지 마누라하고 새끼들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혀를 깨물고라도 술을 끊어야지. 혀를 깨물고라도 하고 말할 때의 외할머니는 정말 자신의 혀를 깨무는 것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초반에 열을 내다가도 모두들 아버지를 비난하고 나서면 슬그머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 다음 날은 이불 세 채를 혼자 다 빨아줬는걸. 하면서 남편을 위한 변명을 내곤 하던 어머니도 이모가 하는 아버지 역성은 참 못 견뎌 했다. 하기 쉬운 말이라고 넌 잘도 네 형부 편 든다. 네가 한번 그런 인간이랑 살아보렴. 너라면 사흘도 못 살았을걸? 김포 아줌마가 신랑감 사진 내놓았을 때 네가 그랬지? 10분 먼저 태어났어도 언니는 언지니까 네가 먼저 가라고. 그 바로 10분 먼저가 이런 운명인 거야. 네가 10분 먼저 태어났다면 이 운명이 네 것이라고. 김포 아줌마란 외할머니의 먼 친척으로 이모와 어머니 두 사람의 신랑감을 모두 중매한 운명의 매개자였다. 처음 물고 온 한 장의 사진이 훗날 내 아버지가 되었고
사흘쯤 뒤 다시 가져온 또 한 장의 사진이 내 이모부가 되었다. 쌍둥이 자매가 어찌나 붙어 다니는지 연애할 겨를도 없다고 판단한 외할아버지의 전격적인 결혼 작전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런 소리 마라. 김포 아줌마가 맨 처음 형부 사진 들고 왔을 때 언니가 그랬잖아. 분위기가 좋다고. 뭐랬더라? 눈빛이 가을에 우수를 담고 있다고 했던가? 이모가 그 높은 소프라노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 어머니는 쇳소리로 악을 쓰다시피 격렬하게 이모의 말을 부인했다. 가을에 우수 어쩌고 한 것은 바로 너였어. 너무 괜찮다고 방방 뛴 게 바로 너였다고. 그렇게 나를 흘려놓고 네가 미루었지. 그러면 착한 이모는 싸움닭처럼 덤비는 어머니를 피해 슬그머니 항복을 했다. 그랬나?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다. 맞아. 난 처음부터 형부 이미지가 좋더라. 좋았는데도 언니라서 양보하는 거야. 지금도 난 형부가 밉지 않아. 이모가 순순히 항복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모진 말 한마디를 이모 가슴에 받고서야 그 자리를 물러서곤 했었다. 이런 말. 양보? 네가 양보란 것이 무엇인 줄 알기나 해? 아무리 결혼 몇 년 만에 싸움닭처럼 거칠어진 어머니라 해도 차마 뒷말만은 더 이상 잊지 않았다. 너는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내게 양보한 대신 알짜가 가득한 행복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화제만 아니라면 외갓집에서의 모임은 언제나 즐거웠다. 어머니와 이모는 손 붙잡고 자리에 누워 자신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고 그 옆에서 외할머니는 딸들의 기억을 정정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면서 자다 깨다 했다. 옆방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어린 외손주들 오줌 수발 드느라고 연신 들락거렸다. 어머니와 이모와 외할머니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아련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잠속에 빠져드는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다. 어머니가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오랜 시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어린 안진진의 외갓집 나들이었다. 어렸지만 깜찍했던 나는 어머니와 진모와 함께 아예 외갓집에서 살아버리는 방법도 그때는 진지하게 연구하곤 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우수에 찬 눈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도 어린 나에게는 큰 괴로움이었으므로 그 연구는 항상 중간에 폐기되곤 했었다. 이처럼 오순도순했던 외갓집 풍경도 아버지의 폐악이 굳어지면서 점점 뜸하게 연출되었다. 가족 중 누구 하나의 불행이 너무 깊어버리면 어떤 행복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어머니도 점차 외갓집 발길을 끊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런 줄 알고 걱정 마세요. 가끔씩 외갓집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어머니는 그 말 외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 집이 무소식이 희소식이었을 때 이모네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이었기에 어머니는 외갓집에 대해 더욱 말을 잃어갔다. 우연히 우리 집에 들렀다가 아버지의 폐악을 목격한 외할아버지가 그 괄괄한 성격대로 한판 붙으려다 멱살도 잡아보기 전에 쓰러져 버린 사건이 있은 후로는 안씨 피줄인 나 안진진과 안진모의 외갓집 출입은
금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외할아버지는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쓰러지기 전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지른 대가리 일성은 바로 이것이었다. 야, 이놈아. 덤벼라, 덤벼. 나한테 한번 덤벼봐. 이모네 집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고 가면 10분 정도는 걸어야만 했다. 자동차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거리의 소음과 매연, 난사팜 등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집이었다. 여름철의 낮은 지겨울 정도로 길었다. 예년의 8월처럼 푹푹 찌는 무더위는 아니어서 석양 무렵 한적한 고급 주택가를 걷는 일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높은 담장과 담장 너머의 푸르른 나무들, 가끔씩 느린 속도로 옆을 스쳐가는 검정색 승용차,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향해 내지르는 거친 엄마들의 악다구니 하나 없이 고요한 그 길의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돌아가면 이모 집이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진모였다. 진모라면 내가 초인종을 눌러주지 않는 한 저 혼자 이모 집에 들어갈 위인이 못 되었다. 내 퇴근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쯤 도착할 것이라는 시간 계산을 마치고 저기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길의 끝에 서 있는 진모를 향해 마주 걸어가면서 나는 콧날이 찡해지려는 것을 애써 참았다. 낯선 곳에서 낯설게 만나는 혈육은 언제라도 늘 안쓰럽게 보이는 법이었다. 난 안 가. 아니, 난 못 가. 내가 다가가자 진모는 앞뒤도 없이 불쑥 말했다. 평소에도 거침없이 표절하던 최민수식의 그 쫙 까는 음성이 아니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왜? 묻고 나니 진모의 얼굴이 이상했다. 안색은 파랗게 질렸고 이모 집에 온다고 제법 신경 써서 차려 입었을 회갈색 양복은 엉망이었다. 누나, 돈 가진 것 있어? 있는 대로 좀 줘.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생겼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나는 진모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기분이 우울해서 그래. 그냥 돈이나 줘. 이모 집에 갈 기분이 아니거든. 내게 잡힌 손을 빼내며 진모는 구겨지고 흙 묻은 양복 바지를 툭툭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습할 만큼은 다 했을 것이므로 그런다고 엉망인 매무새가 더 나아질 턱은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진모의 옷에서, 진모의 머리칼에서, 진모의 입에서 풍겨오는 옅은 술 냄새를 맡았다. 돈은 어디에 쓸 건데? 그러면서도 내 손은 이미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어쩐지 안 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여행이나 가려고, 멀리 떠나서 며칠 쉬었다 오려고. 제발 며칠 쉬었다 돌아오면 해결될 일이길 빌면서 설마 진모 같은 올챙이 건달에게 감당 못할 큰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냐면서 나는 지갑을 툭툭 털었다. 그런다고 이 안진진인들 무슨 큰돈이 있겠는가. 겨우 며칠 쉬기도 부족할 돈을 받으면서 진모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 누나. 돌아서다 말고 진모는 덧붙였다. 비둘기가 나밖에 모르던 그
그 착한 비둘기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일부러 하지 않아도 최민수거나 알파치노 같았다. 역시 진실은 통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진모가 비둘기의 배신을 말했을 때 벌써 마음을 놓았다. 놀랄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모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여자를 배신하거나 여자가 배신하는 일이 내용의 전부인 것이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있을 것인가? 사랑의 배신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꿈속에서도 생각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잊어주는 것이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진모는 아마 진모라면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비둘기의 배신으로 보스의 꿈에 조금 무의미해졌겠지만 그 꿈을 충동질해줄 다른 여자가 또 나타날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날 이모네 집에서 보낸 시간들도 진모 표현처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나야 진모 때문에 이미 불길했었다 하더라도 어머니 또한 한 가지도 제대로 넘어가 주는 것 없이 사사건건 토를 달았다. 이모 집에서 보는 어머니는 늘 그랬지만 그날은 좀 더 완강했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따라 이모는 아름다웠고 활기에 넘쳐 있었다. 자식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종달새 같았던 이모는 나와 엄마까지 와주어서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행복했던 이모는 넓은 집안 곳곳에 빠짐없이 꽃을 장식했다. 어머니는 죄 없는 꽃부터 비난하고 나섰다. 뭐에 그리 너절하게 꽃들을 늘어놓았니? 안 그래도 마당 천지가 다 꽃이구만. 참 할 일도 없다.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모가 잔잔히 흐르도록 켜놓은 음악도 어머니를 역정나게 했다. 정신사납게 음악은 무슨, 이 기계들은 다 뭐야? 이것도 새 것으로 바꿨구나. 몇백만 원 줬겠어. 맨날 유행가만 듣는 애가 기계는 뭐 하려고 자꾸 비싼 것으로 바꾸는지. 참말로 아랫돈이 아야야 하는갑다. 이모가 유행가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주리가 어려서 피아노 학원에 다닐 때 이모가 만사 젖혀놓고 열심히 주리 따라서 같이 배운 것도 모두 유행가 때문이었다. 훗날 주리는 배운 실력으로 모차르트를 연주했고 이모는 예스터데이나 그대는 나의 인생 같은 유행가를 연주했다. 지금이라도 이모는 우리가 신청만 한다면 열애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같은 곡을 연주해 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맨날 유행가만 듣는 주제라고 지청구를 들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주리가 엄마 그럼 오디오 끄고 가시나무 연주해 주세요. 정말 좋던데? 하는 것을 보면 요즘 이모가 연습하는 피아노 곡은 아무래도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인 모양이었다. 이모가 좋아하는 유행가는 세대를 뛰어넘어 내게도 늘 좋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이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이모는 행복했으므로 상관이 없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주리와 주혁이 앞에서 어머니가 저러는 것이 싫었다. 심하게 손을 떨며 내게서 돈을 받아간 진모 생각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도 몹시 성가셨다. 이모와 어머니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떠돌던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꽃도 오디오도 아니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당장 눈에 거슬려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머리 스타일이었다. 어머니의 머리에서는 아직도 심하게 파마약 냄새가 나고 있었다. 게다가 앞도 뒤도 없이 무작정 튼튼하게 웨이브만 살려놓은 촌스러움이란 차마 바로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차라리 적당히 풀어져서 어수선하기만 했던 아침의 모양대로 있어줬다면 내 마음이 이토록이나 참혹하진 않았을 것이었다. 어머니에 비하면 이모는 끊임없이 세심하게 손질을 해주며 가꾸고 있는 이모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푸른색 소매 없는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이모의 동그란 어깨는 얼마나 아기자기한가. 에어컨 바람이 알맞게 식혀준 실내. 어디 한 군데 어색하지 않게 잘 꾸며진 거실 장식들. 우아한 겨자색 가죽 소파가 자아내는 고급한 분위기를 놓고 보면 오직 어머니만이 뽀글뽀글 볶은 머리를 하고 심술궂게 앉아있는 어머니만이 이 집에서 단 하나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소품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단골 미장원 이름을 거론해서 어머니를 일시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어머니가 그 미장원과의 거래를 그만두기만을 바랐을 뿐이었다. 그 바람이 이모 집에 와서 보니 너무나 간절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입에 올리게 된 것뿐이었다. 엄마, 오늘 또 뽀글레 미장원에 갔었구나. 제발 그 집에서 파마하지 말라니까. 왜 또 거기 갔어요? 뭐? 뽀글레? 아, 뽀글레라고? 이모는 숫제 거실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은 이모의 약점 중에 하나였다. 주리는 손뼉을 쳐가며 웃어댔다. 주역도 연신 어머니의 머리를 쳐다보며 하하 웃었다. 오죽했으면 주방에서 일하던 가정부까지 달려와 박장대소의 한 몫을 거들었을까.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에 어머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았다. 나의 실수였다. 뽀글레 미장원이란 명칭에 대해 우리 식구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너무나 오래된 어머니의 단골 미장원이어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는데 나는 참담했지만 어머니는 즉시 기세를 만회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악이 없는 이모가 말끝마다 그 머리 뽀글레에서 볶았어? 하고 놀려도 눈을 흘기다 말았다. 이모 앞에서 어머니가 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리와 주역이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어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시비거리를 찾아냈다. 피아노 치는 아이가 무슨 논문을 쓴다고 방학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논문 때문에 도저히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모가 억지로 불렀다는 말에 대한 어머니의 힐난은 이모뿐 아니라 나에게도 실망을 주기 충분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주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적어도 이모는 나와 진모의 현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언니는 주리가 대학 들어가면서 피아노 관두고 미학 전공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줬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는 자신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거푸 물었다. 주혁이는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거야? 아니면 대학원 다니는 거야? 주혁이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올해 초였다. 주혁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로써 이모의 두 자식은 모두 박사고지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게 된 셈이었다. 나는 이모가 원하는 것이 주리와 주혁이의 박사 학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모는 자식들이 이제 그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모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소망일 뿐이었다. 학사 다음에 석사, 석사 다음에 박사가 있잖소. 있는 걸 왜 빼먹어. 거기까지 공부하라고 정해져 있는 걸 기왕 유학까지 간 애들인데 왜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네. 게다가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모부는 그런 사람이었다. 비유하자면 이모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이 가깝도록 단 한 번의 결행이나 연착 없이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기차 같은 사람이었다. 기차라면 세 바퀴를 굴려 굽이굽이 강가도 달리고 덜컹덜컹 산자락도 달리는 기차라면 폭설 후에는 결행도 하고 마주오는 다른 기차를 피하느라 연착도 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의 다른 부류에게는 이해받기 어렵겠지만 하여간 이모부가 생각하는 기차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모부의 기차는 굽이굽이 강가를 달리더라도 절대 한눈을 팔면 안 되고 마주오는 다른 기차를 들이받고라도 다음 역에 늦게 도착하면 안 되는 기차였다. 그리고 내가 짐작하건대 이모의 기차는 이모부의 기차와 다른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내게 심심한 너의 이모부는 이라는 말을 자주 했겠는가. 단언할 수 있지만 이모의 자식들은 나와 진모 같지 않았다. 이모는 남편 복에 이어 자식 복까지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다.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들은 말,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는 그 말은 이모 때문에 내게 진리로 각인되었다.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자식에서까지 이모에게 밀리고 있었다. 하긴 어머니 주장대로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궤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연결이었다. 이모와는 특별했지만 나는 이종 사촌들과는 그리 각별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 어린 시절 잠깐을 제외하고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다. 그 어린 시절마저도 이종 사촌들은 이모부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주리와 동갑이었고 주혁은 진모와 동갑이었지만 우리는 나이만 같았을 뿐 사는 모양이 너무 달랐다. 아니, 하나 같은 것이 또 있긴 했다. 어머니들. 나이도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 어머니들이 있었다. 철이 들어 서로 교류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나이에 이르러서는 그들 둘 다 유학을 떠나버렸다. 유학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종 사촌들과 공유할 만한 추억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철이 든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지닌 가능성과 타인이 지닌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의 다름 아닌 것이었다. 나 또한 내 어머니처럼 이종 사촌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도저히 대범할 순 없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와 달랐던 점은 이종 사촌들에 대한 질투심을 감쪽같이 잘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숨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질질 흘렸다면, 만약 그랬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완벽한 실패작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운명과 이모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단연 자식들에 대한 것이었다. 주리가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나는 공교롭게도 첫 번째 가출을 시도하고 집에 없었다. 훗날 진모에게 들은 바로는 어머니는 밤새도록 벽을 치고 통곡했다고 했다. 통곡 속에 섞인 후렴구는 바로 이것이었다. 내 자식이 불쌍해. 내 자식만 불쌍해. 이제는 인정할 만도 하건만. 다른 것들은 대충 극복을 한 듯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이모 집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취약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온 주리와 주역의 개방적인 차림새는 그쯤에서 조카들에 대한 혼란을 자제하기 위해 애쓰던 어머니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주리는 금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에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인 대단히 시원하게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그 희고 앙증맞은 귀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있는 귀걸이가 한쪽에 3개씩, 합계가 6이었다. 어머니는 먼저 내 귀를 확인했다. 나는 여름에는 귀걸이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공격 욕구를 한층 더 부채질했다. 이윽고 어머니는 점잖게 입을 열었다. 공부만 한다는 아이가 언제 귀에 구멍은 3개씩이나 뚫었누? 구멍 하나 뚫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어머니의 저의를 알 리가 없는 주리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옷 입고 바깥에도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 어디 그게 박사 공부한다는 사람이 입을 옷이니? 이 옷이 어때서요? 이모 오신다고 일부러 좋은 것으로 갈아입었는데 싫으세요? 주리는 여전히 상냥하려 애썼지만 그쯤에서 내 어머니의 심수를 눈치채고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거기서 그만두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다시 주역을 공격했다. 우선 걸린 것이 서투른 젓가락질이었다. 가정부가 주역의 접시에 포크와 나이프를 가져다 줄 때 이미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었다. 넌 벌써 젓가락질 하는 법도 잊었니? 나무를 칼로 썰어 먹다니. 그런 꼴은 세상 태어나서 네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야 한국 돌아와서 어떻게 살겠니?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 순간 이모가 굳은 얼굴로 아들을 주시했다. 주혁이 제 어머니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여기 와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친구도 스승도 추억도 모두 거기에 있는걸요. 여기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이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주리가 말을 계속하려는 동생을 제지하려 했으나 주혁은 이미 다음 말을 잊고 있었다. 누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누나는 이미 거기 문화원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어요. 논문이 통과되면 대학의 자리도 보장받았고요. 누나가 어느 쪽을 택하든 그건 굉장한 성공인 거예요. 주혁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왜 돌아올 이유가 없겠어요? 여기 엄마와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엄마? 주리가 제 어머니의 볼을 쓰다듬으며 방긋 웃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주혁이도 싹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나는 조용히 이모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주었다. 이모도 굳었던 얼굴을 풀고 새 숟가락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식탁을 떠났다. 이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리는 동생을 툭 치며 나무라는 신용을 했다. 주혁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익숙한 솜씨로 접시에 놓인 나물을 썰었다. 어머니도 더 이상은 주혁에게 젓가락질로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때 이모가 식탁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의 둥근 머리통을 아주 잠깐 정답게 쓰다듬었다. 이제 나는 괜찮아 라는 말 대신이었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으로 푸른 원피스의 이모는 다시 푸른 나무로 완전히 회복되는 듯이 보였다. 이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미소 짓는 주혁의 얼굴에서 이모부의 얼굴을 읽어냈다. 지난 4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내가 보았던 이모부의 의례적인 미소가 거기 있었다. 아니, 불발이나 연착 따윈 죽어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인생을 심심하게 만드는 이모부의 얼굴이 아들인 주혁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랬다. 주리와 주혁이는 이모의 자식이기도 했지만 역시 엄연한 이모부의 자식들이었다. 나와 진모가 어머니의 자식이면서 아버지의 삶으로 많은 부분 규정 지어진 것처럼.